안녕하세요. 경제재민족 이은환입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를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통상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주목하시는 국제 통상 이슈 있으신가요?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통상이 이제는 글로벌 패권과 네. 중요한 관계가 있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디지털 통상이라는 주제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디지털 통상 맞습니다. 얼마 전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1조 달러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한국국제통상학회의 강문성 회장님 초대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과 한국국제통상학회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문성입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대학원 소속이고요. 네. 저희 한국국제통상학회는 1996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제통상학회에 지금 현재 한 평생 회원은 한 250명 정도 계시고요. 전체 회원 한 500여 분 계시는데 국제 통상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소 박사님들, 그리고 뭐 박사과정 학생, 석사과정 학생들 해서 한국 국제 통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후에 국제 통상 환경이 변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좀 강력한 보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국경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네. 강력한 보건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 공급망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2월에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이제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경기도 좋지 않아지고요. 그래서 어떤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감소를 했고, 그리고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생산망 그리고 공급망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좀 저희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국제 질서의 재편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보건 기구가 처음에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상황을 선언하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초기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좀 반발이 심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각자 이제 자기가 살아나가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면서 국제 공조가 상당히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런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국제 통상 그리고 국제 관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이미 가입 신청을 했고 우리 정부는 검토한 지 8년 만에 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되게 한 배경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 말씀하신 이제 CPTPP인데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2012년 전후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EU FTA 발효가 되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태평양 지역에 칠레,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P4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FTA를 체결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다가 이게 8개 국가가 만들어진 이제 P8로 발전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판이 커진 게 이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힘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국제 정치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피벗 투 아시아라는 그런 아시아 중심의 국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는 것인데, 일본까지 포함해서 총 12개국의 국가가 협상을 시작을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이제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통상 분야에서 만들어낸 행정명령이 TPP 탈퇴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국이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 TPP를 계속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름을 바꾸고 해서 11개국이 만든 것이 CPTPP인데 이게 2018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판이 최근 들어서 좀 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한 것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EU에서 탈퇴를 한 그 브렉시트가 감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조금 경제 협력 관계를 조금 강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아시아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CPTPP에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 지난 6월에 이제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었고 9월 달에 첫 협의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중국과 대만이 CPTPP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런 그 선언을 하게 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CPTPP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도 지금 아마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큰 무역 규범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판이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PTPP의 경우에 지금 의장국이 일본으로 알고 있고요. 가입 여부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일 관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영국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영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11개국이 다 동의를 해서 지금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협상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대만이 남아 있고 한국이 만약에 가입 신청서를 낸다면 이제 총 4번째 국가가 될 텐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기존의 11개국과 다 지금 양자 간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가입 협상을 하고 있는 영국까지도 한국이 만약에 CPTPP에 가입한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와 어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한일 관계에서의 어떤 양자간 문제를 한국의 CPTPP 가입과 연계하는 그런 전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도 CPTPP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나머지 10개국과 그리고 영국 또 어떤 아웃사이더로서의 어떤 뭐 미국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일 관계도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한데요. 또 미국과 중국도 이제 갈등을 무역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경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글로벌 교역 구조는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무너졌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무너진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냐면 지역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3개국이 맺고 있는 USMCA 그러니까 나프타의 후신이죠.
USMC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어떤 북미 지역의 어떤 공급망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이고, 유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비록 뭐 영국이 탈퇴했습니다만 기존 27개국이 어떤 유럽 지역의 국가 간 어떤 공급망을 강화하는 그런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도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USMCA,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EU라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지역별로 공급망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할 수 있겠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완전하게 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미국 기업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중국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좀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디커플링 현상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완전한 디커플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문제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제 관계적인 이런 그 국제 정치 역학이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때는 이제 어떤 그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좀 일방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폈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떤 미국의 그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그런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EU와 함께 무역기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관련된 규범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맹국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은 피해만 거의 4조 원 네. 가까이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의 전망,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혹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어떤 미중 간의 어떤 양방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탄을 잘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 바이든이 아직 뭐 구체적인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이게 그 미중 간의 싸움을 이제 구경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쪽을 골라서 이제 총을 들고 같이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것을 어떤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사드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사드 보복이 있었고, 그 이후로 많은 우리 그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뭐 뚜렷한 정책이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던 어떤 페이즈 1 협정에 따르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했던 그 정책을 철폐하기보다는 계속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어떤 그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단순하게 경제 문제가 아닌 이제는 뭐 환경, 노동, 인권 이런 문제를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다 놓고 이게 특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은 보복하는 뭐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협력이 그 경쟁이 점점 더 스코프가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동맹국에 대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을 통해서 동맹국가 어떤 형태로든 무엇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방향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나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관자로 남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의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느 위치에 서야 할지 되게 고민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게다가 또 유례 없는 이 전 세계 반도체 수급난이 있잖아요. 또 반도체 또 패권 경쟁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공급, 이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남을 욕하면서 따라한다고 미국 역시 중국을 욕하면서 중국을 약간 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을 미국 쪽에 넘기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청을 받은 것이 우리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 기업들도 있고 일본 기업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잘 살펴보고 우리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측에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만약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니네가 중국이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전달한다면 중국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했던 것을 미국이 답습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된다면 미국 역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무역 통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남방 정책과 이제 신북방 정책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보자면 사실은 신북방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신북방 지역이라는 곳이 결국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 있는 국가들인데 특히 이 러시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역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 WTO에 가입도 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규범이 국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어떤 정책적인 과제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신남방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 있는 10개국과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서 총 11개국의 신남방 대상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이제 베트남에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또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역시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외 원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경쟁을 돈으로 경쟁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경제 개발을 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과연 니네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사전에 발굴해서 같이 협력 개발을 좀 발굴하는 것이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이 신남방 정책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CPTPP 상황과 고려해 보더라도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르게 눈높이를 적용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이 무엇일까요, 교수님? 디지털 통상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국제사회, 그리고 뭐 월드뱅크나 아니면 IMF, 뭐 WTO,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이제 디지털 통상,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기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들마다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합의된 정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역의 형태가 과거와는 점점 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상품 무역 그리고 서비스 무역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던 것이 상품 측면도 있고 서비스 측면도 있는 이런 것이 연계된 그런 형태의 무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이런 형태의 무역을 제가 디지털 무역이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 통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요즘 뭐 주경야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OTT로 이제 여러 가지 오징어 게임도 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런 것도, 이런 스트리밍 같은 것도 디지털 그렇죠. 통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디지털 통상이 과연 어떤 규범 아래 진행되어야 되는지, 국제사회에서 아직은 명확한 규범이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디지털 통상이나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충분히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분야라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 한국국제통상학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향후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이 국제통상 분야가 사실은 좀 융복합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통상이니까 경제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규범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국제관계 분야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또 뭐냐면 기술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반도체 공정도 조금 이해를 해야만 국제통상 분야도 조금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합해서 국제통상을 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제통상학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있을 이 회장님의 행보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발맞춰서 디지털 글로벌 통상 질서 확립에 힘쓰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재민 쪽에서는 한국국제통상학회 강문성 회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